미국 대선이 벌써 4일 앞으로 다가왔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의 우승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세계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야. 게다가 트럼프가 우편 투표를 믿을 수 없다며 대선에서 질 경우 불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대선 이후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올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미 대선은 중요한 이슈야. 하지만 미국의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고 복잡해서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미국 대선 뉴스,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고? 복잡한 미국의 선거제도, 확실하게 정리해줄게. 미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 득표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많은 표를 얻은 쪽이 승리하는 승자 독식 체제라는 것, 주별로 투표 방식이나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야. 우선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으로도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할 순 있지만 결국 양당 중 하나의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당의 공식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경선에서 승리해야 해. 그런데 미국의 경선은 좀 독특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바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줄 대의원에 투표를 하는 간접 선거거든. 미국은 2월부터 6월까지 대략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각 주별로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진행해 대의원을 뽑아. 주별로 세부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말해 프라이머리는 투표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해 대의원을 정하는 방식, 코커스는 당원들만 모여 투표하는 방식을 말해. 대부분의 주는 프라이머리를 택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민주당에선 7개 주, 공화당에선 5개 주만 코커스 방식을 택했어. 주마다 예비선거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코커스는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먼저 열려. 여기서 나오는 첫 결과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나 선거 자금 모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 대선에 있어서 이 두 행사는 상징성이 크지. 그런데 더 중요한 날은 사실 따로 있어. 슈퍼 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첫째 화요일이야. 올해는 3월 3일이었지. 이날은 여러 주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몰려있는 날인데 그만큼 정해지는 대의원의 수가 많다 보니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윤곽이 드러나게 돼. 실제로 올해는 초반 강세를 보이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날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지. 이렇게 뽑힌 대의원들은 각 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올해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가, 8월 24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공식 선출됐어. 민주당에선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히 원격 화상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른 반면 공화당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나흘간 전당대회를 열었어. 그럼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됐으니 11월 3일 투표만 하면 끝이냐고? 그때 결과가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11월 3일 대선은 대선 후보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줄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거든. 선거인단의 투표 방식은 주마다 달라서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하고 이미 인쇄된 종이에 적힌 후보 이름에 표기를 하기도 하고 빈 종이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해.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날 투표를 해야 비로소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나. 다음 주 화요일 뽑게 되는 선거인단은 총 538명. 일단 각 주마다 2명씩 100명을 배정하고 그 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 435명을 나눠 배정한 거야.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과 같은 수지. 여기에 수도인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이 합쳐져 538명이란 최종 숫자가 나와. 즉,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에게 표를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지. 선거인단은 각 당에서 구성하는데 당원, 지역 유명인사, 일반 시민들을 섞어서 구성해. 다만 자신의 당에서 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승자 독식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야. 쉽게 말해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간 쪽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는 거야.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대선 투표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의 51%가 트럼프를, 49%가 바이든을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트럼프를 뽑기로 한 선거인단 55명 전체가 선택되는 거지. 문제는 주민 49%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렇다 보니 2016년 대선 때는 미국 전체에서 300만 표를 더 많이 받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낙선하고 선거인단을 좀 더 확보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지. 미국 역사상 유권자 투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해 당선되지 못한 사례는 5차례나 있었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
대통령 후보가 캘리포니아, 뉴욕처럼 민주당이 뚜렷이 강세거나 텍사스, 아이오와처럼 공화당이 뚜렷이 강세인 주는 일찌감치 제쳐놓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만 신경 쓰는 일도 발생해. 더불어 알래스카, 델라웨어, 버몬트 등 선거인단의 수가 적은 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주로 분류되어 버리는 문제도 있어. 이들 주에선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도 많아 보이는 선거인단 제도, 왜 안 없어지냐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거인단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야. 헌법은 미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만큼 손을 대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근본적인 의문 하나, 선거인단 제도는 애초에 왜 생긴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헌법이 생겨난 미국 건국 초기로 돌아가야 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당시 미국의 주는 13개였어. 이 주들의 관계는 한 나라 안에서의 여러 지역이라는 개념보단 서로 독립된 개별적인 동네들에 가까웠지. 이렇게 각자 주권을 가진 주의 대표들, 즉 건국의 아버지들은 더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였어. 그리고 협상 과정을 통해 만든 문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헌법이지. 건국의 아버지들이 당시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의 핵심 중 하나는 지방 분권이었어. 다시 말해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개인의 자신의 동네에서 쌓아온 지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각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의 탄생이었어. 정당제의 가장 큰 단점이 자신의 소신과 반대가 되더라도 자신이 속한 당의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니까 말이야. 정당제가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본 거지. 이런 두려움은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어. 워싱턴 DC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면 자신의 개별 소신과 철학에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친한 사람, 자신과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는 우려였지. 그래서 아예 중앙정치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을 각 주에서 대통령 선거 때만 의원수 그대로 워싱턴 DC에 불러와 투표를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선거인단의 탄생이었지. 당시엔 통신과 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불가능하기도 했어. 또 개별 국민이 잘 모르는 채로 대통령 투표에 바로 임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민이 자신이 동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이 워싱턴 DC에 와 대통령 후보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본 후 누구를 뽑을지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논리였지. 그래서 자신이 뽑기로 선택한 후보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지금과 달리 당시 선거인단에겐 판단의 권한도 주어졌었어.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는 초기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어. 조지 워싱턴이 은퇴한 다음 2대 대통령 선거부터 바로 정당이 생겨버렸거든. 그렇게 선거인단 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점점 변화해 오늘날의 형태를 띠게 된 거야. 선거인단이 미국의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문제도 있어. 바로 우편투표 논란이야. 일단 미국 대선 투표 방식엔 우편투표, 사전 현장투표, 당일 현장투표 세 가지가 있어.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갑자기 이목이 쏠린 건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야. 우편투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결정해 표기하고 투표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역시 주마다 정책이 달라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주들도 있고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발송해주는 주들도 있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들도 있어.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에서 우편투표를 확대했어. 그런데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고 나섰어. 우편으로 투표지가 오가는 방식이 본인이 현장에 직접 와 투표하는 방식에 비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트럼프는 대선에서 질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지. 때마침 뉴욕시에서 이름이 잘못 적힌 투표용지 100만 장이 발송되고 펜실베니아에선 투표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되면서 트럼프의 주장은 힘이 실렸어. 하지만 트럼프의 속내엔 우편 투표를 하면 평소 투표를 잘 하지 않던 흑인과 히스패닉의 투표율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지하는 바이든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 실제로 사전투표의 열기는 엄청나게 뜨거워. 아직 선거를 4일 앞두고 있는데도 사전투표 참여자가 벌써 7,040만 명을 넘어섰거든. 이는 4년 전 대선의 총투표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야. 사전 현장 투표의 경우엔 트럼프가 공격하는 우편 투표의 위험을 피할 제3의 옵션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전역 곳곳에서 하루 종일 줄을 서 표를 행사하는 진풍경이 나타나기도 했어. 이에 따라 최종 투표율 또한 1908년 이후 최고치인 65%로 전망되고 있지. 그런데 이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를 마침에 따라
막상 선거일인 11월 3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어. 이에 따라 우편투표의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트럼프가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해버리고 이후 우편투표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에 소송의 결과로 선거 결과 보류 판정이 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야 하는 2021년 1월까지 결판이 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이 의회로 넘어가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 경우 주마다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하나여서 주별 인구수 비례에 상관없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한 곳이라도 더 많다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어. 우편 투표가 막판 변수로 크게 떠오르는 이유지. 두 후보의 정책 싸움 외에도 트럼프의 우편 투표 불복 시사,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경합주 막판 뒤집기 등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번 미국 대선. 다음 주 화요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